자, Recording in progress. 이렇게 구분할게. 부차적인 설명 싹 빼고 본문에 대한 내용만 딱 집중해서 보면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에 의해서 완전 고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봤어. 근데 이 완전 고용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가격과 임금은 유연하기 때문에 된다고 봤지. 그렇지만 20세기 초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 자율조정의 한계가 있어서 대공황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대공황의 이미지는 그 빵집엔 빵이 썩어 나가는데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미지야. 무슨 얘기냐면 공급은 넘쳐나는데 물건은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살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 구매력?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던가 움직여서 자유롭게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그런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왜냐면 보면 케인즈는 총 수요가 자동으로 공급에 맞춰진다고 본 게 고전학파였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건데 공급이 넘쳐도 수요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 상승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자, 봐봐.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에 따라서 총수요가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걸 발견했지.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자,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다는 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살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게 소득이 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냐면 과정이 좀 빠져서 이해는 안 될 수 있어. 자, 수요가 줄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 덜 사면 회사가 투자를 줄여. 이해됐니? 돈을 벌어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데 투자를 늘리겠어? 소비가 늘어나야 투자를 늘리지. 근데 수요가 줄었어.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덜 사. 그럼 투자도 줄어. 그럼 고용이 어떻게 돼? 공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겠지. 그럼 돈을 벌어 못 벌어? 일해야 돈 버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지. 그래서 소득이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돈을 써야 돈을 버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임금을 지금 최저임금을 꼭 낮은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 AI로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서 정말 싸게 만든다고 쳐.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로만 생산한다고 생각해 봐. 그게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잖아. 그럼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음. 당장은 기업이 돈 벌 수 있겠지. 근데 물건을 누가 사야 돼? 사람이 AI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AI 좀 일자리 늘려서 AI가 만든 어, 쓴다.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공급의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야. 네. 근데 고전학파는 그걸 몰랐던 거야. 초창기 경제 이론이니까. 왜냐면 이전에는 생산력이 낮아가지고 물건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거지. 물건만 만들면 하나 없이 소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수요를 못 따라갔으니까 문제지, 공급이. 근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부족한 적이 없었거든. 다 샀거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다 됐고, 수요가 줄면서 소득이 줄고, 소득이 느는데, 가게는 이미 물건을 살 여력이 없어. 기업도 그래서 투자를 안 해. 고용도 안 해. 가게랑 기업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수요를 놀리는
작업을 누가 해줘야 돼? 정부가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총수요가 낮아진 원인은 이 세 가지 경제 주체 중에 소비와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원래는 고전학파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 시장을 어, 어. 그런데 케인스 학파는 저절로 공급이 는다 해서 총수요는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그럴 때 뭐 해줘야 된다? 올려줘서 총수요를 끌어올려서 소득을 올려줘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실업률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야. 자, 이후에 이러한 총수요와 관련한 이론을 설명해서 ISLM을 고용했어. 자, 이것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이거 꼭 기억해줘. 이자율 변화 때문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리킨 거야. 거꾸로는 달라. 국민소득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어, 그건 LN 곡선. 내가 그거 설명했지. 이거 집중해서 봐줘야 돼. 국민, 이게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IS 곡선은 이자율, Y축의 변화 때문에 X축이 변하는 거야. 이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자율이 하락하면 금리가 싸지니까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죠. 이자율이 싸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 이해됐지? 싸게 돈 빌려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공장 짓고. 그러면 고용이 늘면서 소득이 상승하고. 그러면 소비가 촉진돼. 그러면 총수요가 높아지겠지. 총수요 높아져. 반대는 반대 작업이 드러나. 그러면 이자를 항상 낮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낮은 게 좋지 않아요. 그게 너무 기본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요. 가열돼요. 네, 경기가 가열돼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 그럼 저거요. 국민 소득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이 변한다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소득이 상승한다를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여기 그 설명이야.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진작돼. 자, 그러면 여기 요 내용을 살짝 지워도 되려나? 요 내용을 지우면 이 그래프를 자꾸 가리고 있어가지고 살짝 내릴까요? 지웠다가 뒤로 가면 해서 바꾸래요. 줄여서 옆으로 치울까요? 네. 음. 귀여워. 고마워. 딴 거 없나? 딴 데? 딴 데 움직일 수 없나? 위로 올려야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인생사는 안 올려. 아니 옆으로 돌려서 왼쪽에 넣어. 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옆으로 돌려가지고. 근데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그 찌워. 이렇게 하라고? 네. 풋사람은 보라죠. 확실히 잘 보여. 내가 이렇게 돌면 되잖아. 자, 다시. 네. 여기에서 봐봐. 요런 그래프를 보고 지금 이자율을 R이라고 할게.
요 지점에서 소득을 Y라고 해볼게. IS 그래프만 봐봐. 1차 R1으로 먼저 움직였을 때 IS 곡선에 따라 Y1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이거 그대로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지난번에 했어. 뭐냐면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 있을 때 안 움직이는 거. R이고 Y인데 여기 봐. 그러면 Y가 증가해. Y1으로 이 IS 곡선에서 Y1으로 증가했을 때 그래프에 따라 움직여 버리면 R1이 하락하지. 네. 아니, 진짜요? 음. 중소비 증가 문제를 하나 본다. 이해돼? 그럼 근데 이게 바꿔보면 말이 돼? 뭐, 자, 다시. 중소비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해야 되는 거지. 자, 다시 봐. 자,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냈을 때 여기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금리가 떨어지면 소득이 증가하는 건 되잖아. 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지? 거꾸로도 되나? 필요 않을까요? 예. 소득이 줄면 금리가 올라가. 아닌가?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고. 아니, 왜냐면 그래프 상을 보면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정의를 저렇게 해놨잖아. 이제를 이렇게 따라 이렇게 거 아니야. 그럼 X도 Y축이 순서가 될까? 모르겠네. 원래 순서가 있거든? 잠깐 볼게. 하면 이렇게 해서 Y이 무엇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만 볼까?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 그래프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이게 문제야. 어, 여기를 이해해 봐야 돼. 음, 아, 어때요? 와, 카페 가방이. 어, 이 부분은 챗 GPT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이게 어쨌든 결정은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소득, IS.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른 소득의 변화. 이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예민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냐면 어떤 비례식이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은 증가한다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식이거든. 네. 그런데 거꾸로 수출이 상승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르고 내면 아니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환율이 상승했잖아.
이 비례관계가 맞다면, 이 비례관계가 맞다면, 수출이 상승했을 땐 환율도 상승해야지. 아, 맞네. 네. 그렇지만 수출이 상승하면 환율이 떨어진다고요? 수출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해. 그거는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례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비례관계가 거꾸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비례관계가. 내가 그래서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IS 곡선의 정의를 꼭 기억해줘. 뭐에 따른 뭐의 변화야? 이자율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변화야. 중내 주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IS 곡선 가지고 생각해야 될 건, IS 곡선 가지고 생각해야 될 건, 이자율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여기 그림, 이자율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그에 따른 Y의 국민소득의 움직임을 봐야 돼. 네.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내가 소득의 변화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냐, 소득의 변화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까지는 내용 이해됐죠? 네. 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IS 곡선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이 내가 좀 많긴 했지만, IS 곡선은 꼭 기억해줘, 다시. 이자율의 움직임에 따른 소득의 변화, Y 값의 변화량에 따른 X 값의 변화량을 따져. 거꾸로는 안 따져. 네. 거꾸로 따지지 마. 왜 그러냐면, 이제를 먼저 봐라. IS 곡선은 무조건 그거 가지고 따진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두 번째, LM 곡선에 대한 설명하기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화폐 수요가 늘어.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가 늡니다. 화폐 수요는 아까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현금 보유량.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현금도 늘어나니까 화폐 보유도 늘어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화폐 수요가 늘어. 그러면 화폐 수요가 느는 만큼 통화 공급, 잘 생각해봐. 마스크가 코로나 때 비쌌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공급이 일정. 일정했기 때문에 비싸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같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가격은 그대로겠지.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소득이 늘면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 그거에 맞춰서 공급량도 저절로 똑같이 맞춰서 늘어났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지. 화폐 가격이. 화폐 가격이 금리거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은 일정해. 화폐 수요가 는다고 해서 갑자기 맞춰서 늘려주지 않아. 이자율이 늘어요.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느니까 나오는 게 뭐야? 자, 그 이때는 LM 곡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네, 좋아요.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잖아? 네. 그럼 시중에 돈이 없어. 내가 갖고 있고 유동성은 화폐야. 일정량이, 공급량이 일정하니까 네. 공급량은 일정한데 사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많이 가지니까 이전보다 돈의 양이 시중에 줄어들지. 네. 부족해지지. 그래서 공급량 줄고 그에 따라 화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돼. 공급된 것보다 수요가 늘어나게 돼. 더 높아져. 그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한단 말이야. 그럼 이자율이 비싸니까. 넣어야 음. 돈을 더 많이 내고 사람들이 다 은행에 넣고 가는 거예요. 자, 봐봐.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요도 상승. 뭐에 대한 수요? 화폐. 아니? 근데 이건 그럼 완벽한 비례관계. 인과 인권. 이자율이 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줄어들어요. 이거 너네 잘 봐봐. 잘 봐. 아이,
자, 여기서 끊어. 내가 끊고 이 이후의 내용은 한 얘기 다른 얘기야. 그냥 하는데 음. 뭐지? 아 여기 이 설명을 지워버렸는데 여기를 자 여기 와 소득이 늘었어. 소비가 늘어. 소비가 늘어서 화폐 수요도 늘어. 네. 근데 공급은 일정해. 네. 외부에서 주는. 음. 그것 때문에 부족해져 돈이. 네. 이해됐지? 부족해지니까 이자율이 올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비싸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거 틀려요? 이렇게 쓰는 게 틀려요? 수요랑 가격은 비례라고? 무슨 아니 수요랑 가격은 야 봐봐. 그래서 이거 순서를 잘 봐야 돼. 너네 진짜 너무 무식해요? 말이 안 되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납득시켜주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내가 좀 너무 시간이 내 설명력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지금 완전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자책을 많이 하시지? 누가 자책을 해? 네, 인터뷰 은퇴하시겠다고? 야, 봐. 설명해 줄게. 너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설명하면 IS 곡선과 관련지어서 변화에 따라 그리고 LM 곡선은 지금 나온 설명이 그 설명이야. 이렇게 볼게. IS 곡선은 이자율의 움직임에 따른 국민소득 소득의 변화를 따져. 구체적인 설명 다, 그 디테일 다 빼고. LM 곡선은 소득에 따른 이자율 이자율의 움직임을 따진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자율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락하면, 무슨 이유인지 하락하면, 네. 이유는 없어. 일단 이자율이 하락했어. 이자율이 하락한 것에 따라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금리, 금리랑 이자율이랑 같은 말이야. 돈이 싸지는 거야. 돈이 싸지는 거니까 돈을 싸게 대출해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늘려. 투자를 늘리니까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고 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득이 늘지. 네. 그래서 소득이 느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소득이 느니까 뭐 하게 돼? 소비도 늘지. 쏘리. 이해됐니? 네.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IS 곡선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하향. 자, 특정 이자율에서 그 이자율에서 Y였다고 칩시다. 그럼 요 점에서 있는데 떨어졌더니 소득이 느네. Y1으로. 이 비례관계를 나타내면 어쩔 수 없잖아.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지금 유진아 오기 전에 무슨 의논을 했냐면 얘네들이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뭘 먼저 봤어? 이자율. 이자율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움직이는 걸 본 거야. 얘가 먼저 움직여서 얘가 늘어난 거지. 이걸 이걸 거꾸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1번으로 보고 얘 2번으로 봐도. 봐봐. 소득이 느니까 이 소득에서 이 소득일 때 이자율이 됐는데 그지? 소득이 느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가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 근데 여기 봐봐. LM 곡선에서 곡선을 다 무시하고 생각해 볼게. 소득이 느니까 소비가 늘고, 그래서 화폐 수요가 늘잖아. 현금 보유량이 늘지. 화폐 수요가 늘니까 화폐 가격이 어떻게 돼? 아니, 수요가 늘면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율은 상승하네. 봐봐. 이 순서로 보니까 소득이 움직이는 걸 집중해서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지니까 다르게 움직이잖아. 똑부러지다. 소득이 늘면 이게 머리로 생각하려니까 어려운데 내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줄게. 내가 물건을 살 거야. 이거는 LM 곡선이랑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 물건을 살 거야. 그런데 가격이 싸졌어. 사.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네. 이해됐어? 뭐가 움직였어? 수요. 응. 아니, 뭐 먼저 움직였어? 가격. 가격이 움직였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어? 이렇게 됐지. 곡선은 다 생각하지 마봐. 비싸지면 안 사요. 사는 걸 줄이겠지. 사는 사람이 줄어들겠지. 됐지? 자, 근데 가격이 그대로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며. 네. 이거 상식적이지. 네. 사는 사람이 늘면 가격이 오르지. 네. 이해됐니? 그치. 내가 좀 전에 봐봐. 네. 가격이 오르면 사는 사람은 또 줘요. 줄어들지. 아우. 똑같이.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왜 이상하지 않지? 너무 다. 너무나 당연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잡아봐, 다시. 다시 봐. 이런 걸 상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소득이 늘면은 음. 올라가. 네. 아, 그거는 네가 어제 그날 늦게 와가지고 못 들었는데 내가 설명 좀 이따 해줄게. 봐봐. 자, 양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이게 수요 곡선이야. 이 가격일 때, 필 때 요만큼을 사. 근데 가격이 P1으로 무슨 이유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싸졌으니까 많이 사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가격이 그대로야. 가격이 그대로야. 가격 안 움직여. 그대로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사는 게 늘어났어.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아니잖아. 우리의 상식은 어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 인생 땄어요. 비싸져야 되잖아. 네. 비싸진 걸 어떻게 표현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봐봐. 자, 가격이, 야, 이번에 요 색깔로 할게. 가격이 그대로인데,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1, 사는 사람들의 양이 늘어났네. 이 표시를 근데, 이 그래프에서 표시하려니까 이 가격이랑 만나야 되거든? 이거를 못 표현하는 거야. 기존 그래프는 얘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는 거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그래프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기존의 그 라인 안에서는 표현을 못하니까. 못해. 벗어나야.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 변화에 따른 양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지. 양면에 따른 가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양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얘기하려면 새로 그려야 된다. 다시 그려요. 후. 그게 마찬 다시 그린 게 LN 곡선 아닙니까? LN 곡선은 다시 그렸다기보다 거꾸로 생각? 그러니까 그거다. 다시 그렸다기보다 얘는 소득이 오르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걸 그래프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럴 때 꼭 기억해줘. 얘는 상품 시장에서 이자율에 따른 소득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얘는 화폐. 화폐 수요가 늘 때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소득에 따라 화폐 수요도
늘고, 그래서 이자율도 상승해. 얘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화폐 시장. 화폐 시장. 음, 얘는 본문에 나와. 이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 단순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 LM 곡선이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린 게 ISLM. 여기 이자율, 여기 국민소득. 요게 IS, 요게 LM. 상품 시장에서의 이자율에 따른 소득의 움직임. 화폐 시장에서의 소득에 따른 이자율의 움직임. 이해됐지? 읽을 때 잘 읽어줘야 돼.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상품 시장을 저의 소득에 따른 이자율의 움직임 하면 틀리거나. 어쨌든, 거기선 그래. 여기서 규정, 약속은 그래. 그래, 화폐 수요가 왜 증가하냐가 궁금한 거지? 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은 돈을 더 이렇게 응, 넣어서 돈이 더 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기만 하면은 응.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 이게 뭐냐면, 내가 월 100만 원을 벌어서, 뭐, 이자, 뭐, 월세 내고, 뭐, 교통비 쓰고, 식비 쓰는 거 어쩔 수 없이 고정비로 지출되는 게 한 60이라고 치자. 저금까지 포함해서, 적금까지 포함해서. 또, 한 달에 사는, 나름대로 이제 저기 하는 게 40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 근데 내가 200이 늘었다고 치자. 그러면 60은 계속 고정비로 나가고, 일단 당장 뭘 하지 않는 이상 40에다가 100이 더 붙는 거 아니야. 140은 현금으로 일단 보유하고 있겠지. 그래서 소득이 늘면 이 늘어난 소득을 싹 다 100이 추가적으로 늘어서 100을 다 쓰지 않습니다. 다 적응하지 않는다고요? 네,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혹은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현금을.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싸게 바로 살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일단은 이해됐니? 소득이 늘면 저절로 현금 보유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많아져서 내가 뭘 쓰고 그런 거는 쓰고 써도 다 쓰고 써도 고정비로 나가는 그런 거 다 쓰고 사오는 돈 이게 늘어나요. 내 돈이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일단은 됐어? 자 봐. 아유 뒤에 나갈 거 설명도 한참 남았는데 미치겠네. 자 진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이거 봐봐. LN 곡선은 통화량을 중심으로 통화량이 시중에 통화량 공급된 통화량은 그대로인데 일정한 통화량을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 이해됐어요? 화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아, 수요가 늘기 때문에. 돈 많아지면 돈 많이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LN 곡선. 그래서 LN 곡선은 우상향으로 나타나고 IS 곡선과 LN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야. 이 지점에서 국민의 소득이 결정돼. 자, 그런데 보면 이 균형 만나는 지점 얘기했지. 균형을 이룬다고. 똑같은 표현이 여기 있어.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앞에 나온 IS 곡선이 뭐에 대한 얘기야? 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야. 어. 그래, LM 곡선이 뭐야? 화폐 시장과 관련 있는 거야. 이해됐어? LM 곡선이 아까 뭐였어? 통화량, 화폐. 통화량, 화폐를 기준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에 따라 금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따진 게 LM, 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고,
IS는 뭐냐면 이자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 총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물건 사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이해되니? 여기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싸지니까 수요가 늘잖아. 투자가 증가해서 소득이 늘잖아. 시장에서. 이해됐어, 문제인지? 그거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 곡선으로 뭘 설명하느냐? 아,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IS LN 곡선 모형에서 케인즈가 왜 얘기했냐면 얘들은 총수요와 관련돼서 뭐 해야 된다? 정부가 정책 개입해야 된다. 네, 네.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의 재정 확대는 뭘 늘리냐면 상품 시장에서 사람들의 소비를 늘려요. IS 곡선과 관련됩니다. 왜냐면 이건 화폐량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화폐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대답하는 걸 보니까 뜨끔미지근한 게 보니까 자, 완전 이해했는데. 그래.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얼마 전에 전쟁 추경 발표했습니다. 추경. 음,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라 그래서 원래 올해 쓸 예산을 전년도에 이미 발표해서 이러이런 걸 정부에서 쓰겠으니 국회에서 승인해 주세요. 하면 국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이런저런 절차 끝에. 그런데 그 예산으로 올해 나라 살림을 운영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데 지금 갑작스런 무슨 코로나 예전에 터졌을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야? 작년에 예산안을 짰던 것보다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때 추가 경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타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같은 걸 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이런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번에 26조 정도를 땡기는 거야. 땡기는데 옛날엔 그 땡길 때 어떻게 땡겼냐면 빚을 내서 땡겼어. 어디에? 우리 정부에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국민한테. 그래서 빚을 땡겨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누가 갚아야 되는 거야? 국민이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경제 코스피랑 주식이랑 경제 수출이 맞아. 워낙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버는 기업들이 매출이 늘면 내야 되는 세금도 맞아. 많아지지. 그래가지고 25조를 채권 발행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에서 그냥 세금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 국민한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거래. 생활 지원하게.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최소한 10만 원에서. 사람들한테 세금 뜯는 건 절대 없어. 아, 기름값들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거기다가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야. 왜? 경제적으로 힘들 땐 저소득층이 타격이 훨씬 심하니까. 근데 돈을 줘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거구나. 네. 음. 그러면 그게 재정 확대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게 재정 확대야. 인생지원금. 뭐 민생지원금 막 다 풀어주는 거야. 근데 직접 돈을 풀어주지 않고 이럴 수도 있어. 아, 너네 세금 이전에 10% 냈었는데 5%만 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잖아.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확대나 이런 것들은 결국
민간에서 소비를 상품 시장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정부의 이런 재정 지출은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게 ISLM 곡선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정부의 재정 확대 하면 소득이 어떻게 돼? 이거. 늘지. 근데 정부의 재정 확대를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도 새로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볼게. IS 곡선과 연결되어서 형이 이거.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소득이 늘었네. 정부의 재정 확대로. 그럼 어떻게? 이 그래프로는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그리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오,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국민소득이 상승한다. 납득되죠? 예. 오케이. 그래서, 아, ISLN 곡선은 바로 뭘 얘기를 한다? 정부의 재정 확대나 재정 축소, 긴축재정이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 ISLN 곡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정부의 정책이 IS 곡선을 어떻게 이동시키는가. LN 곡선은 건드리지 않아. 정부의 정책은 LN 곡선을 건드리는 정책이 아니야. IS 곡선을 건드리는 정책. 재정 확대는 오른쪽으로, 재정 축소는 왼쪽으로. 그래서 봐봐. 긴축 재정은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소득을 줄이니까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되죠? 되죠? IS 곡선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돼. 그래서 LM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그치? 그 균형점이 뭐라고 그러죠? 이 균형점이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긴축 정책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그런 뭐 세율을 올리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런 거 주지 않고 좀 더 빨아들이는 어떤 뭔가 정책을 시행하는 거지.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한계를 드러냈다. 거지. 그래서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한 신케인스 학파의 ISMP 모형이 등장했다. 그렇지?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은 그대로야. IS 곡선의 설정은 그대로야. 이해된 거 그대로 가져가면 돼. 우하향하는 그 움직임, 이자율에 따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다야 하면서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그 요것이 문제야. 이제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것이 바로 MP 국선이다.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으로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죠. 반대로 해서 잘 생각하지는 말고 아까 ISLM 곡선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이었지. 외부적 요건으로. 그래서 LN 곡선이 우상향하게 만들었잖아. 네. 뭐 때문에?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가 늘어서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그때 중앙은행 무슨 작동했어, 안 했어? 작업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통화량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근데 여기에서는 뭐야?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어디야?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작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왜 어떻게 해서 설명하는지. 갑니다. 여기서는 뭘 설명하기 위해? 통화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괜찮아. 복습하면 돼. 오늘 이거 하고 끝나겠네. 잘못하면.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를 다루고 있어. 이거는 이해가 되죠? 이자율은 이 안에서 다루고 있어. 있지만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해서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했어. 납득되죠? 네. 정부도 솔직히 밖에서 조정했잖아, IS 곡선을. 그래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움직였잖아. 이해됐어? 근데 중앙은행도 여기 이자율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지. 통화량만 외부적으로 통제했을 뿐. 그런데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한다. 내부로 끌고 오고.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중앙은행을 경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 그래서 시장과 맞물려서 중앙은행도 작동하는 앤 거야. 계속 가볼게. LM 곡선에서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어. LM 곡선에서 중앙은행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관여하지 않아. 외부적으로 일정한 통화량만 공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통화량을 유지해. 때로는 통화량을 늘리기도 하지만 그거는 내부 상황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 또한 같은. 정부 또한 그렇지. 외부적인. 가볼게. MP 곡선, 그러니 IS MP 곡선에서도 여전히 정부는 외부적인 존재인 거야. IS MP 곡선에서도. IS 곡선은 그대로 이용한다 그랬잖아. 설명할 때마다. 이해됐지? 네, 갈게. 쭉 가보자. MP 곡선에서의 금리 결정은 물가 상승률이나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내생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거야. 알아서. 소득의 변화로 인해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너무한다. 자,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한 금리가 변하는 것은 봐봐.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금리가 결정돼. 이런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LM이랑. 아까도 소득이 늘면서 금리를 올렸지. 맞아, 안 맞아? LM 곡선. 소득이 느니까 화폐 수요가 늘어서 금리가 올랐잖아. 부사장으로. LM 곡선 그렇게 올랐잖아. MP도 일단은 국민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이 돼. 일단은. 그리고 이거 봐.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한 금리 변하는 거잖아. 됐어? MP. 여기까지는 LM 곡선과 큰 차이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봐봐.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늘어서 총수요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게 차이야. 이게 포인트야. 여기까지 똑같지? 네. 자, 소득의 증가, 소득의 증가. 그러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 소비와 투자가 는다는 건 뭐예요? 총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안 맞아? 좀 금리가 올라요. 같은 말이야. 총 수요가 증가.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줘. 총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이전보다 물건을 많이 사잖아. 물건 가격이 어떻게 돼, 그러면? 수요가 는다는 건 물건 많이 산다는 거 아니야? 물가가 상승해. 여길 생각해야 돼. 물가가 상승하면 너무 과열되고 너무 지나치게 비싸지면 안 되잖아. 물건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는 걸 누가 통제해? 이때, 이때 중앙은행이 통제로 들어가.
중앙은행이 어떤 목적? 안정.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버려. 그 경제 상황에 맞춰 올려버리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근데요, 국어쌤들은 다 이걸 이해하고 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해하는 수밖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 문제 낼 때, 수능 문제 낼 때는 뭐해? 전문가 교수 다 데리고 와서 글 써. 그래서 문제 오류 있으면 교수진들이 다 잡아내. 내신은 모르겠어. 조금 근데 왜 조금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요. 저 학생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모르면 어떡해요? 챗GPT. 요즘은 챗GPT. 안 그랬으면 다 찾아갔죠. 나도 이거 다 찾아보고 알게 되는 거야. 우리 교수님들이랑 같은 학습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봐봐. 소득이 오르면 이렇게 돼서, 자, 아까 LN 곡선은 뭐였냐면, 은행이 끼어들지 않았다고. 네, 대입하자. 끼어들지 않고, 화폐 수요 때문에 저절로 이자가 올라갔다고 여겼지. 두 개의 관계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선 소득이 늘면 물가가 상승하니,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너무 지나치게 오르지 않게 억제하려고 누가 개입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거야. 인상하면서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룬다. 이게 MP 곡선에서 얘기하는 거야. MP 곡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여기까지는 적절할지 비슷할지 몰라도 그것이 물가를 상승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개입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야. 소득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할 테니 그거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임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은행에 다 넣어두니까 소비가 줄어서 물가도 안정이. 혹은 대출을 줄이겠죠. 대출을 줄이고 돈을 혹은 저금하고 하는 거겠지. 자, 갑니다.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한다. 경기 상황 어떤 거? 국민소득이 는다. 국민소득 반영화 이런 진단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LN 곡선처럼 우상향한다. 이때 경기 상황은 뭐 국민소득의 변화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등에 반응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은. 자, 그럼 더 봐봐. 반면이 있어. 드디어 이번엔 MP 곡선이 움직이는 걸 다룹니다.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땐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돼. 이해되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거.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 상황에 반응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건 그래프 선상에서의 움직임인데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 그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해될까? 이제 좀 설명하기. 아까 전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 어떻게 된다? 선상에서의 움직임이다. 여기 이거.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 억제 같은 말이야. 긴축적 기조를 취하면 그럼 왼쪽? 긴축적 기조를 취하면 그렇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왼쪽인 거지 뭐.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조치를 취하면 아래쪽으로 얘는 위쪽으로.
오른쪽이라면 틀려요. 오른쪽에 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용어, 긴축적 조치, 완화적 조치, 이런 용어들. 더 가볼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는 유동성을 정밀하게 자 원래 ISLM 곡선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통화량의 공급만 했어. 통화량으로만 유동성을 조절했는데 이것만으로는 현대 경제에서는 힘에 부치니까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걸 설명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ISMP 곡선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요. 금리를 정책 목표로 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기준금리가 이렇게 얘기할게. 기준금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궁금해요.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해. 정책금리는 뭐냐면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모든 시중은행에 너네 이자 책정할 때 예금 이자는 대출 이자는 책정할 때 기본 정책 기준금리 2.0을 기반으로 해. 자, 2%를 해. 그러면 시중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2%는 거기서만 하랬으니까 지들이 돈 더 벌게 되다 가산 금리를 좀 더 붙인다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신용대출 아무 담보 없이 내가 월급 벌어오는데 월급이 이 정도 되니까 그냥 신용으로 대출해 주세요.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 지금 6%대요. 어마어마해요. 대출할 때. 근데 이때 대출할 때 6%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지금 시중금리 자 기준금리가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얼마 전에 올랐어. 2점 몇에서 3.0 정도로 올렸어. 아마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 기름값 잡고 뭐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걸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개별 은행은 이러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3%를 더 붙인 거지.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합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시장금리라 그래.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보는 금리야. 시장금리는 그냥 정해지지 않아.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를 떨어뜨려. 시장금리를 그래서 정부에서 뭐해? 앞으로 보니까 경제가 너무 과열될 것 같은데 부동산 투기 과열. 막 대출 많이 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현재. 금리가 너무 싼데? 그럼 금리 올리는 거야. 근데요. 아니, 기준금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시장금리는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에 맞춰서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뜨려야 돼, 기본적으로. 자,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뭐야? ISLM은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사용하지 않았던 식인 거야. 그때는 통화량만. 통화량만, 통화량만 LM으로, LM 곡선으로 설명한 거지. 아, 그래요? 그때 금리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였어. 이해했지? LM 곡선일 때는 금리가 화폐 수요에 따라 그냥 저절로 결정됐었다면 MP는 대입해서 기준금리를 상황에 맞춰서 소득이 늘면 금리를 올리고 소득이 떨어지면 금리를 낮춰. 그게 정책적 목적을 통해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거야. 그런데 중앙은행이 그것만 하지 않아. 경제 정책적 기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 그럴 땐 MP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봐. 아울러 그래서 이제 현실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야, 드디어. ISMP 곡선으로. 모양은 똑같지만 뒤에 봐봐, 모양. 이렇게 나왔어. MP 곡선 문제에서. 똑같아, 모양은. 뭐가 달라요? 모양은 똑같은데 ISMP 곡선은 뭐의 역할을 얘기한다? 문제 있어. 네. 중앙은행의 역할을 말해서 곡선의 이동 자체도 움직일 수 있다. LM 곡선에선 LM 곡선이 움직이지 않았어.
근데 봐봐. 이 상태에선 정부도 개입했다 치자. IS도 움직이고 중앙은행이 움직인다 치자. MP 곡선도 움직이고 둘이 같이 움직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정책의 목적을 향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이제 같이 가면 하나만 움직이면 이동의 움직이 더딜 수 있는데 얘도 같이 움직여버리면 네.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선생님. 어? 다 끝나가. 됐어. 아울러 ISMP 곡선이 그대로 자, 아울러 버릴 문장이 없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질문. 기본은 얘인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질문 던지기 전에 일단 읽어볼게.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긴축적 조치인지 완화적 조치인지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를 예측하며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래서 투명하게 나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라고 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도 투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대로 갑자기 바꿔.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걱정되어서 불확실성 때문에 수비와 투자를 줄이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현금, 화폐 수요의 욕망이 커지니까. 일단 현금을 들고 어떻게 될지 대비하니까. 이는 이렇게 되면 이는 자금이 요 불확실성, 정책에 일관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우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현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커진다. 화폐 수요가. 커지게 되면 시중의 자금이 유동자금이 줄어들겠죠. 이해됩니까? 네, 다시 말해줘. 자금이 시중에 머물며 실물로의 확산이 지연된다. 내가 자꾸 갖고만 있고 갖고만 쓰지 있지 돈은 말 그대로 돌아야 돈입니다. 돌아야지만 경기가 활성화돼요. 네. 근데 돈을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자영업자도 많이 생기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긴축 정책. 그치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돈을 안 풀고 돈을 오히려 쪼이면 이럴 때 오히려 돈을 풀어주든가 해줘야 되는데 돈을 쪼이면 왼쪽으로 이동하지. 그럼 총세 위축되면서 화폐에 대한 선호가 준 거예요. 더 갖고 있으려고. 수요가 준다라는 건 뭐야? 소비를 줄이는 거니까 화폐를 더 보유하는 거지. 대공황. 자, 그래서 그 왼쪽 이동 그러면 긴축 정책. 총수요 위축 그러면 소득도 줄죠. 소득도 주니 잠깐만 총수요가 주니까 화폐 선호에 대한 증가로 화폐 선호에 대한 증가라는 건 뭐냐면 그 중에 돈이 좋아. 이럴 때 위험할 땐 현금이 최고야. 그래서 금 사는 거야 사람들이. 땅 확 떨어지고 주식 확 떨어지니까 빨리 현금화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거로 응? 금값은 뭐 달라질 수는 있지. 어쨌든 증거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된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뭐죠? 기준금리 인하하면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뭐 해야 돼? 그러면은 소비가 써야지. 촉진되고 투자가 늘어야 되잖아.
많아지는. 그런데 왼쪽으로 위축되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써 안 써?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지. 이게 고성비율이 좋았어. 물지 않는. 논 스핀. 정체돼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얘 불안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그러면 소비나 투자가 안 되잖아.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뭐 하겠어? 금리 낮춰요. 그렇지. 금리 낮춰서 소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야. 잠깐만.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낮추면 낮출수록 더 갖고 있으려고 더 아니, 대출을 해서 더 갖고 있는 거야. 그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했대. 안 그러니까 되는데 했대. 이동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IS 곡선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너네 잘 몰라서 그래. 윤석열 정권 때 돈을 안 썼어. 누가요?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이? 정부가 네. 재정 지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봐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아껴, 더 아껴, 더 아껴야. 풀어야 이렇게 모르는 맞아.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빚을 자꾸 만들면 안 돼.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옆에 끼고 있었단 말이야. 보수적인 애들이.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걸로 1시간 다 가네. 자 봐. 재밌어요. 재밌지. 이해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면 봐봐.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 그 경기가 침체돼 있어. 침체.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야. 소비를 안 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푸는 거야. 돈을 풀어야 돼. 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있는 바람에 그런 상태라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효과가 돌겠지, 돈이. 소비가 촉진되겠지.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그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됐으니까 이제 써야지 하는데 정부에선 거기에 도움을 안 주는 거야. 정부에선 정책적으로 뭐 기름값을 올린다든지 전기세를 올린다든지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그 복지 예산을 줄이고 이해되니? 이래저래 저소득층 지원도 진짜 줄였다니까 정부의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된다고. 그런데 정부도 아끼는 거야. 돈이 안 돌고 힘들 땐 아까 대공원 같은 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같이 아끼고.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 근데 잠깐 봐봐.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로 가? 왼쪽. IS 그래프가 왼쪽. 소득을 늘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잖아.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약간 이상적인 기준점에서 자꾸 중앙은행으로 가까워지고 멀어져? 있는데 얘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돼? 의미가 없어지는. 효과가 줄어드는 거야.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그러니까 위축되니 왼쪽으로 가니까 수요가 줄면서 총수요가 준다는 건 돈을 쓴다는 거 안 쓴다는 거야. 안 써요. 돈을 안 쓰고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울지가 않아. 어, 침체돼. 어, 의미가 없다. 신기하지. 네. 너무 재밌어요. 다 연결돼 있는 게 너무 빡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 정책의 파급력은 낮아지고, 통화 정책 유통되고 있는 화폐. 자, 내가 돌게 하려는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이 파급력 낮아지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에 위해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돼. 야, 우리 더 어떻게 할 테니까 자꾸 돈 써. 예측 가능성을 음. 좀 더 이렇게 늘려주는.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아, 어렵다. 여기까지고 문제에서 하나씩 따라가 볼게. 케인즈는 시장 자율 조정이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맞죠? 네. 20세기 초 대공황은 고전학파 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을 초래했다. 일으켰어. 오케이. ISMP입니다. 두 번째 모형. 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한계를 드러낸 ISLM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해서 맞지? 고전학파는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이 전제된다면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통해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고 봤어. 답 5번이야. 안 읽었어도. 근데 5번 볼게. 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정한다면, 이는 외생적 결정, 내생적. 내생적이죠. 정책 당국이 이때 정책 당국은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돼. 당사자. 정책 당국. 중앙은행 생각해. 자, 기준금리를 이런 걸 따져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건 ISMP 모형이에요. 이해됐어? 잠깐만. ISMP 모형에서 이러한 기준금리의 결정은 내생적인 겁니다.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외생적이지는. 이해됐지? 기조를 바꾼다는 게 돈을 아까- 풀 거냐 말 거냐.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여기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 긴축 재정이야. 질문. 음. 그러면 여기 5번 현재 물건을 고려하여.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외부적인 걸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한 거는 그건 외생적인 거예요, 내생적인 거예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외부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거는 저걸로 봐야지. 외생적? 외생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는 걸 떨어지는 것 때문에 쓸 때. 맞아. 근데 자, 2번. 이거 문제 봐. 문제 보고 나중에 봐. 공부하고.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ISLM이고요. 자, ASLM은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ISLM은 외부로 봤어요. 그치? 중앙은행. 거기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없어. 니은은 해봤자 통화량 공급이야. 니은은 화폐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여기선 통화량과 상관이 없어. 기준금리 결정하는 거였어. ISMP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화폐 통화량은 외부, ISMP든 자체를 ISLN이든 외부에서 통화량을 공급되는 거였어. 기억은 화폐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화폐 시장과 상품 시장 둘의 균형을 따졌어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야. 거기에다가 중앙은행에까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게 화폐 시장이야. 거기는. 기억은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을, 니은은 금리 조정을 통한 현실적 정책 효과를 설명한다. 맞죠? 자, 기억과 니은에서는 IS 호수는 모두 우하향. LMNP 둘 다 웃어요. 네, 둘 다 우상향. 기억님 모두 다. 이 단기 균형, 단기라는 말 어디 있잖아. 다 있어. 야, 단기 다 있어. 단기 누구에 둘 다 단기, 둘 다 다 있어. 단기야? 모두 다의 단기야. 단기. 단기가 들어갔는데 다 둘 다. 단기 균형을 설명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둘 다. 오케이. 자, 이거 봐. MP 곡선이야.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맞죠? 왜? MP 곡선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라고 그랬잖아. 소득에 따른.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승하니까 우상향한다고 얘기했어요. 좋아요. 네.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므로 오케이. 맞죠? 이는 MP 곡선 상에서 금리가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과정. 이거 한번 풀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같이 따라오고 다시 해봐. 시간 없어.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축적 재정 기조로 선회하려 한다면
가려한다면. 이는 외부 요인에 대한 변화이므로 MP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맞죠? 네. 자, 기조를 바꿉니다. 바꾸는 건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했어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 수요가 늘어나. 맞죠? 소득이 느니까 총 수요가 늡니다. 이에 따라 높아진 국민 소득에 반응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소득이 늘면 물가가 상승할 테니까 총수요가 늘어서 네.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반응하겠지. 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곡선 자체 이동하지 않습니다. MP 곡선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소득에 반응하는 기준금리의 인상은 내생적 요소예요. 곡선 자체 이동을 움직이지 않고 선상에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죠. 이해됐니? 자, 정부의 재정 확대나 긴축이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은 IS 곡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맞죠? 네. 이해됐지? 자, 근데 따로 볼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1번 선지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죠? 네. 왜냐면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상승하잖아. 물가 억제하려고 아니, 중앙은행이 그에 맞춰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요인이죠. 네. 이러든 저러든 국민소득 올라갔죠? IS 곡선의 이동 때문이든 아니든 다 떠나서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렸죠? 여기랑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그죠.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고. MP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MP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IS 곡선이 움직이는 거. IS 곡선은 어디서 움직이냐면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은 IS 곡선을 움직여. 이해됐니? 자, 소율아, 여기까지 하고 갈게. 잠깐만 봐봐. IS 곡선이 있고, 여기 LM 곡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 IS 곡선이 있고, MP 곡선이 있어. 하나 볼게. 정부의 어, 정책, 얘도 정부의 정책이 끼어들 수 있어. 여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기도 중앙은행의 이제 글씨다 써서 금리 인상이라고 합시다. 인상이나 인하. 그럴 때 ISLN 곡선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아. ISLN 곡선에서의 금리는 통화량과 관련지어서 볼 땐 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로 금리가 저절로 움직인 거야. 상승한 거야. 이해됐어? 여기서 따지는 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 IS 곡선의 이동을 설명해. 그치? 근데 ISMP 곡선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IS 곡선이 움직이는 것도 여전히 설명해.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 고려할 거냐 아냐가 아니라 MP 곡선은 이게 디폴트 기본값이야. 이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는 걸 반영해가지고 MP 곡선이 형성돼. 이게 파란색이네.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건 소득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건 여기 선상에서 움직여. 소득이 늘면 소득이 늘면 금리가 이랬다가 소득이 늘면 금리를 올린다고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옮긴다고. 이해됐어? 소득에 따라야. 이해됐지? 그러면 잠깐만.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정책 기조도 바꿔. 완전 이해했어요. 기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MP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움직여. 됐어? 네. 근데 왜 이게 헷갈리지? 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IS 곡선이 움직였어. 그러면 수요가 늘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 국민소득에, 이젠 불리해. 국민소득이 늘어났다며. 소득이 는 거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내. 기조를 안 바꾸고. 금리를 옮겼다고. 그러면 MP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이지. 티 기도가 무슨 자체가 움직입니다. 네. 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4번. 이해됐어? 4번이 그래서 틀렸다고. 마지막. 퍼져. 투자를 줄이면 네. IX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해. 네. 이해됐지? 네. 총 수요가 감소해. 이 경우 기존 균형점보다 좌하향한 MP 곡선 이대로인데 여기 있다가 얘가 일로 이동했어. 왼쪽으로 아래로 움직였어.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 거기에서 균형금리와 국민소득은 모두 낮아진다. 좌하향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저 선생님 완전 참새예요. 안 퇴사하셔도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거 다음 시간에 땡큐. 아니,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더 남으면 할게. 진도